근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미 공급된 것도 있고 신규 공급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 전체적인 방향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자, 지금 오늘 교수님과 머니텐드 2024 요 책을 토대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 일본에서 좀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한국보다 더 먼저 인구 감소국이었던 이제 일본 사례, 산업적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지점이 있나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국제 비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상황 결과가 비슷하니까 원인도 비슷할 거야. 그 과정도 닮았을 거야. 이런 추정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힌트나 하나의 어떻게 뭐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인 것이지 실제 그게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나 수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체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특히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의 사실은 모범 모델이 일본이죠. 왜냐하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 현상을 겪었고 또 그걸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실험들도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한국도 분명히 분해해서 분석해서 차용 가능한 것들은 또 선별해서 좀 챙기는 게 맨날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 구조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금 세게 하면 벌써 한 두세 대 가까이 인구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작년 출산율이 이제 1.27명이거든요. 굉장히 좋죠. 네. 우리나라가 0.7이니까. 네. 우리보다도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그 일본이 1.27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상 최저치거든요. 자, 근데 사상 최저치를 얘기했는데 한때 얘는 1.2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29 떨어졌을 때 총리가 3일 만에 옷을 벗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 세대 이상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신호가 있었고 힌트도 있었는데 도대체 니네 뭐 했니? 라는 이제 일종의 반성 차원이었죠. 그 정도로까지 사실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찍 시작됐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전시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 정책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례를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결과는 비슷해요. 물론 뭐 0.7, 1.27이니까 굉장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떨어진 수치는 비슷하다라고 놓고 보고 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우리 그 하위 구조라고 표현합니다만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보여도요. 그 사람의 그 사고라든가 체제라든가 속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회의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은 진화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현상들을 인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그럼 한국하고 똑같을 것이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하고는 유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흐름은 비슷하나 진단은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일본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일본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뒤를 닮아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닮아갈 것이라는 초입 단계에 많은 분들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봐도 극단적인 인이 돼요. 아까 얘기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신호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줄기 시작했거든요. 한 5년 됐습니다. 2018년부터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이 가설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적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한 5년 정도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5년 정도 전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사회 만만치 않다. 반드시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0.7이야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뭐 여러 가지 복합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힌트는 될 수 있는 건데 일본이 97년도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시점에 일본의 장기 복합 불황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짧게는 20년, 좀 길게는 25년 이상 디플레 현상을 겪었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디플레 원인이 뭐냐 할 때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신호를 빗대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저성장을 낳았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5년 동안 어쨌든 한국의 경제 현상, 물론 그 중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돌발 변수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꽤 그 유의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응의 방식들은 사실은 일본에서 좀 힌트를 찾는 것도 일정 부분 유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어쨌든 감소되고 있으면 앞으로 도시는요? 도시 모습은 좀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일본 얘기랑 같이 조금만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이슈하고 똑같은 그렇죠. 건데요. 서울 수도권.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죠. 그렇죠. 네, 1000만 인구 깨졌고요. 이제 925만까지도 네. 갔고요. 경기도는 늘고 있나요? 경기도는 아직은 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독특한 게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구 경합을 해도 이겨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물러나신 분들이 경기에 살잖아요. 직주가 그렇죠. 분리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다 서울이 지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서울에 못 들어와요. 워낙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에 잔류합니다. 그래서 경기는 17개 광역지자체랑 인구 싸움을 해가지고 늘상 이겨왔던 동네예요.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작년에 월별 데이터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한국의 총 인구 감소 영향을 경기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알기로 경기가 한 13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마 줄어들 거다. 어쨌든 총 인구가 줄어드니까 물론 제로섬 게임으로 서울 인구 받아들이고 지방 인구 받아들이면 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또 당분간은 더 늘어날 개연성은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쨌든 축소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재미난 거는 일본의 도쿄 인구는요 지금도 늘고 있어요. 전 세계 수도 인구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도쿄 모델, 도쿄처럼 갈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왜냐면 서울은 벌써 1000만 깨져가지고 떨어진 지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 수도는 여전히 지금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고 있는 거가 잘 봐야 될 게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감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감소인데도 인구가 는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회 전입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들이 대부분의 수도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폴리탄이 아직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들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선행의 사례가 없는 거를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소득은 늘지 않은데 지출해야 될 물가 수준은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엇박자의 상황인 거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외에서 그 사례는 못 찾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만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추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특히나 만약에 인구, 특히 인구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역, 특히나 도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주역이라는 개념보다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측면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상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죠. 단기 일시적인 부침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강남, 강북 사이 혹은 지역별 양극화나 차별화는 당연히 얘기가 있겠죠. 있겠으나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죠? 이미 공급된 것도 있고 신규 공급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이브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나이브한 게 20년, 30년 후에 발생한다면 지금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은 집값 전망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실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올랐으면 좋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가격 결정 변수들이라는 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돼 있는 거고 이게 1차적인 원인도 있고 2차적인 원인도 파생 원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모수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인구학적 변화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올라도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공급 안 하면 돼요. 공급 안 하면 계속 이제 그 공급량이 줄 거 아닙니까? 네네. 줄면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아까 얘기한 12% 공간에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가격은 뛰겠죠. 예를 들어 강남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그거 제한적이거든요. 그 아파트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용적률 뭐 대폭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100년 후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인구가 줄어도 다 들어가려고 하면 가격은 뛰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다만 전체적인 상황, 그래서 사실은 잘 봐야 될 게 그 차별화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인구 구조 가치도 같이 봐줘야 좀 총체적인 판단. 물론 그렇게 한다고 또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소위 부동산도 경제학적 재화라면 이런 식의 판단 기준들이나 원칙들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은 어쨌든 인구 감소를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결국 서울, 경기와 지방의 집값의 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발생해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고 근데 서울, 경기도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를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이게 나중에는 정책에 따라 어떻게 될지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갈 확률이 결국에 수요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네. 사견임을.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는. 지방은요, 부동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과공급 상태에 두 가지. 과공급 상태에 그나마 공급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수요는 이제 직접적인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자연 감소도 있고요. 그나마 버텨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전출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끈 공급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저쪽 하락세는 불가피하다는. 문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하고 이제 신도시 뭐 이런 개념하고 분리해서 본다면 서울은 어쨌든 당분간은 한정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직주락의 기반이 사실 서울을 능가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경기로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이제 스톡이 플로어로 부의 이전이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기성세대거든요. 기성세대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 이제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이론 일에 따르면 노년이 될수록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굉장히 그 유동성이 제한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걸 황금성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위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바꾸는 이제 개념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60대 70대가 집을 사거든요. 아까 얘기한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자녀에게 승계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수여행이에요. 이런 수요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서울이 제공할 수 있는 집의 양은 제한적인데 60대까지도 이제 매수자로 전환되고 매도가 되고 헌집에 중고집의 매도자가 되었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걸 늘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집에 대한 또 수요까지도 얹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직주락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차별화는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것들입니다. 자, 신도시의 대전제는 뭐냐면 서울로의 인구 공급이 전제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달리 다른 나라는 다 지금도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에.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다른 나라의 신도시는요. 우리나라처럼 고밀도 압축형의 신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신도시도 그냥 막 아파트처럼 매 올립니다. 그만큼 인구가 과다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수용하려면은 저밀도의 친환경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89년도 1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이제 인구가 몰려들 것이냐가 첫 번째 포인트. 네. 두 번째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냐가 두 번째 포인트. 만약 이 두 전제가 유지가 된다면 신도시는 지금처럼 계속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멈춰진다면 신도시처럼 확장형의 고밀도의 공급형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람을 수입하는 한국 파트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저출산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이민청이 신설되었는데 그럼 이제 이민은 인구 감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좋은 사례 그런 거 있을까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게요. 네. 이민하고 네. 노동 수입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근데 많은 국가, 한국도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이민이라고 쓰고 사실은 노동 수입이라고 읽거든요. 한국은 노동 수입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네. 그들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벌충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민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국가의 조건들이 뭐냐면 젊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민의 허들이 낮아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복지를 쓰시는 분들이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 60대, 70대가 뭐 캐나다 이민 갈래요 하면 허들 굉장히 높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전제가 자국의 부족한 노동 인구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이민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노동 수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 또 경제 활동 인구의 하락이 드디어 이민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이고 확대해야 될 정도로까지 이제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구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만 그렇게 부족할까요? 라는 거거든요. 다 부족하죠.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2.1명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대개 1.5, 1.6명 수준이에요.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자연 감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대부분이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 밖에서 국제 유입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특히나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남미에서 이렇게 들어온,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가적인 리크루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민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나 이민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고도의 안정적인 어떤 그 루트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도 이미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 미국, 유럽,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는 일찌감치 사실은 이민에 대한 세분화된 고급화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노동 수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도 인재 유입까지 굉장히 층위를 나눠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노동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나의 능력, 나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를 고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드디어 한국이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원오브댐이 이제 한 사례가 된 거죠. 이게 판단을 잘 해야 될 게 공급차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필리핀이 뭐 올 거야, 태국이 뭐 올 거야 하는 거와 태국이 뭐 입장에서 어디를 골라갈까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는 자꾸 공급자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들을 낮춰주면 막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런 상황 지났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그 사람들도요. 특히나 그들 나라도 지금 대부분이 2.1명 이하예요. 얘기는 뭐냐면 60년대 우리가 독일에 파독, 광부, 뭐 간호원 우리 선배님들 보냈잖아요. 보낸 게 사실은 왜 보냈겠습니까? 뭐냐면 인구는 늘어나고요. 그분들 여기서 뭐 해봐야 사실은 좋은 직장 못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해외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근로활동을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다시 자본을 백업받기 위한 거거든요. 없는 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한 과정. 지금 개도국에서 이민에 관련돼가지고 그래도 막 허들을 낮춘 이유가 뭐냐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래야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거예요. 우리가 50년, 60년 됐듯이. 그치.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들 나라가 지금 2.1명이 안 돼요. 그럼 뺏기고 싶겠냐고요. 안 뺏기죠. 일단 출구를 막을 겁니다. 굉장히. 두 번째, 그래도 뭐 나올 건 나오겠죠. 근데 나올 때 한국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원오브댐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제 경쟁력, 한국이 이민과 관련돼 있는 국제 경쟁력 별로 없어요. 캐나다 가죠. 왜? 캐나다 어떤 주는요. 집도 준답니다. 돈 없이 가도요, 그냥 몸만 좋으면,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 지방 산업이나 지방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적인 그 노동의 분업 구조가 완성되지 않는 게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빨리 들어오도록 원하는 상황이,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민청이다 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늦었다. 근데 늦은 만큼 사실은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진짜 코리안 드림이 다른 캐나다 드림보다 훨씬 더 나아요라는 뚜렷한 신호를 줘야지 그나마 소위 노동 수입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글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 굉장히 간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은요, 이민과 관련해서 들어온 분들을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된 것도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염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신중하다 보면 이미 시간은 많이 뺏겼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민 뒤늦게 해서 그나마 고무적이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파격적이고 조금 호흡이 빠르게 경쟁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전폭적인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한국에서 이민을 받게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될 확률이 좀 낮다는 거네요. 지금 이 제도 안에서는 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F9이라는 굉장히 우수 인재와 관련된 것들은 잘 안 들어오고, 우수 인재는 이미 간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갈까, 일본을 갈까, 캐나다를 갈까, 독일을 갈까. 당연히 그쪽 나라가 훨씬 더 이득이 좋으니까,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그쪽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표현하는 최장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케이스가 우리가 사실 재미를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산업연수생, 단기 노동 유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토대 산업, 뿌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 공급원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도 전폭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맥락인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으나 좀 호흡은 빨리, 그리고 안에서의 내부 조정도 크게, 즉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신호, 인식들, 교육들을 좀 빨리 전폭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학생이랑 관광 비자는 잘 주는데 그에 비해서 거주 비자는 잘 안 주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정말 뭐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이제 비자 관련해서 개선될 정책이 있는지, 인구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앞으로 아마 비자의 세분화, 다양화가 아마 요구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자체들도 사실은 지자체별로 필요한 노동의 종류들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을 높인 방식으로서의 세분화된 비자의 욕구들이 커질 거예요. 결국 아마 외교부도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허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이제 만족스럽게 그 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일부 선행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쁜 신호에 대한 소위 편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좀 제한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은 특히나 투 트랙으로 움직여야 돼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변화,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폭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 단계에서 효용을 낼 수 있도록 인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현장 단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아구 맞듯이 맞아떨어져야 사실은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제 경쟁력 수준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수요라는 이 편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편하고 효과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노동 수입이라는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그 현장과 소위 이제 제도, 철학 사이에서의 이중적인 어떤 그 호흡이죠. 2인 삼각경기처럼 이런 식의 좀 맞춤 전략들이 필요하다. 네.